2학기 거예요. 시가? 뭐가 2학기 거야? 지금 하는 거 C, E, 2학기. 방학 때부터 할 거. 자, 일단은 18번부터 20번은 저 그냥 빠르게 보고 넘길게요. 속담이니까 다 맞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개밥의 도토리 이거 옵니까? 18, 19, 20 중에? 19번이죠. 그러니까 함께 섞이지 못하는 거, 서로 동떨어져 있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19번에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계 기중의 입춘, 이게 이제 격에 맞지 아니하는 거, 얘네들을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였죠. 그래서 순서가 나, 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자식 많은 부모는 근심이 많다. 그러니까 가지가 많을수록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가 보면은 나, 가, 다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21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여러 번 하셔서 조금씩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다법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보는 거야. 자,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황지우 시인의 시인데요. 이거는 내가 노인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외로운 독거 노인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그러니까 그 노인의 고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노인이 국밥을 한 입 이렇게 딱 떠넣는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는 무슨 심상이란 얘기일까요? 일단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심상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 심상이 들어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쩍 벌린다. 자, 벌리는 모양새를 따라하고 있는 거야. 윤우야, 무슨 어지? 그치, 의태어죠? 의태어 하고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성어랑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 음성? 그치. 음성 상징어라고 표현하더라까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눈물겹다 안 겹다? 눈물겹다라는 거죠. 하진아 무슨 법이죠? 그렇지, 서리법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여기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물러날 수 없습니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2학기 때부터 고전시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이런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고전시가들을 한 번에 다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나올 때 배경 지식을 알아두시면 문제풀이 할 때 더 용이하더라. 그래서 얘도 대표적인 시조니까 알아두세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제버 터평영월이 꿈이란 거 하노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고려가 멸망했을 때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천은 의구하되, 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매산자에다가 내천이니까 자연인 거죠. 그쵸? 자연은 의구하다. 자, 그럼 파란색으로 좀 체크해 볼게요. 동그라미 해놓고 자연. 그쵸? 자연은 의구하다. 그러니까 유구하다 혹은 의구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연이라는 것은 따지자면 어떤 속성을 가지냐? 안 변한다. 그죠? 무한성이에요. 그래서 불변성 혹은 무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불변성을 지니고 있다. 산천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누구는 변할까? 인걸. 우리 영웅, 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무슨 걸 붙으면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간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걸이 부정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가변성이라는 거죠. 인간은 간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고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위치는 똑같잖아. 고려가 조선으로 변한 거니까. 나라의 위치는 똑같고 자연은 똑같은데 뭐는 변해? 인간은 변하더라.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자연과 대조해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법이겠어요? 대조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조법을 통해서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시조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두세요. 어즈버라고 하는 거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탄사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시조의 종장은 첫 음보가 몇 음절이라고요? 3음절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즈버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조 종장의 3음절도 지키고 있다라는 거.
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다음 학기 바로 시험을 보니까. 자, 어제부 태평연월이 꿈이란가 하노라. 얘들아, 내가 태평연월이든 태평모모든 잘 몰라도 괜찮은데 태평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태평성대를 지칭한다. 즉, 나라에 흥해댕했던, 나라에 평안이 있었던 좋은 시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태평성대가 다 뭐 이런가 하노라? 꿈이란가 하노라. 분명히 고려 왕조가 어제까지만 해도 융성하게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거랑 곁다리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거. 자, 나라가 망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나라의 그 궁궐터에 보리만 쑥쑥 자라있다. 사람은 없고 자연만 있다. 라고 해서 무슨 지탄이라고 할까? 보리 맥자야. 맥주 할 때 맥. 그래가지고 맥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맥수지탄도 같이 엮어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시험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자, 맥수지탄 될 수 있겠고, 뭐 꿈이라는 소재가 나왔으니까 순간에, 한순간의 꿈으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일장춘몽,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 해놓고 일장춘몽. 한순간에 꿈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남가 일몽. 이것도 같은 뜻이야. 무슨 몽으로 끝나는 건 되게 한순간의 꿈이었다.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자성어가 많아요. 그래서 일장춘몽, 남가 일몽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여튼 내용은 좀 그렇고요. 다시 수화법으로 돌아와서 한오라라고 했으니 따지자면 얘가 한오라 영탄법이죠. 그렇죠? 감탄하고 있는 영탄법까지 볼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3번에 볼게요.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자, 이거는 설명했을 텐데 화자가 굉장히 무기력한 현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현대인이 시장을 가서 북어를 본 거야. 근데 사실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지? 인간이지. 인간이 북어를 관찰하는 건데 인간이 하도 무기력하니까 이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 뭐와 똑같다? 죽어 있는 북어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상상을 하는 거지. 북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다. 나를 자기랑 똑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하찮고 힘없는 존재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장면을 의인화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북어지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법? 반복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실제로 말을 걸 리는 없으니까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부르짖었다. 누가? 국어가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의인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심상은 얘들아 당연히 부르짖다니까 뭘까요? 듣는 거니까 청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이랑 25번은 우리 세트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밤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국치비가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국치비가 나라의 치욕을 슬퍼하는 노래. 국치비가라고 하는 것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나라를 잃었어. 그러니까 잃었다기보다는 거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 꼴이 황폐화되었어. 그랬을 때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묻노라 이 나의 꿈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꿈한테, 내가 내 스스로의 꿈한테 이렇게 물어봐.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나의 꿈아, 사실 꿈아, 밤중 혼자 일어나서 내가 묻노라 가 맞는 거지. 그래서 꿈의 위치가 이렇게 원래 바뀌어야 맞아 이랬을 때 지훈아, 앞뒤 위치, 문장의 앞뒤 위치가 바꾼 걸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원래는 앞으로 가야 돼. 도치법. 그치? 이내 꾸마 이랬을 때 도치법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꾸마 이렇게 불렀어. 꿈을 일단 사람 취급해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의인법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어나 또 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르는 거? 청각적 심상 뭐 부르는 거니까 될 수는 있겠지만 돈오법. 그치? 이내 꾸마 부른다 돈오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25번은 똑같이 국치비가라고 했는데 자기의 상황과 그 자기의 상황, 인간들의 상황을 모르는 자연이 야속하다. 그런 내용이야. 자, 구렁. 그러니까 구멍에 나 있는 풀이, 자, 여기서 자연이 나왔어요. 풀.
근데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없으니 기한이 좋을 소냐. 자, 아는 일이 없대. 얘는 아는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 혼자 신나게 쑥쑥쑥 큰다 이야기야. 그래서 이 쑥쑥 크는데 얘가 뭐를 몰라? 우리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아는 일은 병자호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는 일 없으니 기한이 좋을 소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좋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참 좋겠다 이거야. 그치? 이것도 서리법이네요. 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너희를 지금 가리키는 표현이 뭐야? 풀이지, 그치? 나는 너희만 못하다. 당연히 우린 너희만 못하지. 너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쑥쑥 잘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나라를 지금 잃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그래서 시름겨워 하노라. 우리는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거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탄법은 얘들아 고등학교 이제 중반쯤 왔잖아요. 그죠? 고1 중반쯤 영탄법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시험에 감탄사 말고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그죠? 됐나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다음에 어휘를 현대어로 바꾸시오. 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채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따로 안 쓸게.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저 그냥 빠르게 내용 짚고만 넘어갈게요. 만약에 못 채운 거 있으면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어휘다 사랑하다인데 중요한 건 그것만 쓸까? 육체적인 사랑이다 라고 했어. 뭐랑 비교했을 때? 괴다랑 비교했을 때 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야. 그치? 근데 보통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건 어론님 오신 날 밤 그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 제외하면 보통 괴다를 많이 써요. 그죠? 그 다음에 벅이다. 그대로 가. 뻑이다. 우기다. 그 다음에 방송하다. 브로드캐스트 방송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내보내다. 방출하다. 누구를? 죄인을 석방하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느끼다.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흐느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스타다. 비슷하다. 이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혀다. 켜다. 불을 켜다일 수도 있고 악기를 켜다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여쁘다. 이거 중요해. 어여쁘다. 뭘까? 불쌍하다. 그치? 어여쁘다. 불쌍하다의 뜻이어서 이거 음이 이동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시어디어. 이거는 죽어 사라져서. 얘는 그대로 읽으면 끝. 이렇게 되겠죠. 그죠?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내려갈게요. 자, 36번하고 37번. 간단하게 봅시다. 이거 설명했었어요. 꽤 최근에. 정규 수업 꽤 최근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숟가락과 젓가락의 받침이 다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 물어보는 의도 뭐라고 했을까요?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원래 세트인 친구들인데 왜 받침이 하나는 디귿이고 하나는 시옷이냐의 차이를 지금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일단은 숟가락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숟가락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상태를 봐야 돼. 봐요. 숟가락은 원래 너 밥 한 술 하고 가 할 때 술이야. 그지? 술 플러스 가락의 구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어? 디귿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사실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리을이 어떠한 조건, 어떤 특정 단어들에서 이렇게 디귿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랜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명시는 되어 있어. 어디냐면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9항에 보면 특정한 어떤 리을 같은 애들이 디귿으로 많이 변하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가락이 숟가락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시까지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 29항에 적용되는 다른 예시, 그 얘기 했을 건데요. 자, 다음 날 혹은 2일을 가리키는 이틀이 있죠. 그쵸? 우리 쓸 때 이틀이라고 적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을 지칭하는 날은 뭐야? 이튿날이지, 그치? 이튿날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니을이 뭘로 변한다? 디귿으로 변하는 다른 예시도 있더라. 이게 29항에 적용되는 예시더라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젓가락의 경우에는 너희들이 저기 중간고사 때 한번 했었어요. 그죠? 30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30항의 내용이 뭐냐면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시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30항인데요. 젓가락의 원래 형태를 마찬가지로 알아둬야 돼.
자, 젓가락은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쓸게. 저 플러스 가락으로 원래 구성이 되어 있었어. 근데 젓가락의 이 저는 한자어 중에 젓가락 저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자어고요. 그 다음에 가락은 순우리말입니다. 자, 제가 이걸 알아보는 이유가 있겠죠. 자, 보세요. 우리 일단 사이시옷이 30항에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사이시옷의 조건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뭐여야 된다? 어근 플러스 어근의 구성인 합성어여야 한다. 합성어인 거 맞죠? 저 플러스 가락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 두 단어 중에 하나라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고유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즉 순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 저 플러스 가락이라고 했을 때 가락이 순우리말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서도 얘가 발음이 될 때 발음이 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니은 소리가 덧난다. 그러니까 비음화가 한번 일어나거나 아니면 니은 첨가 뒤에 비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나서 니은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뭐가 된다?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보세요. 저 플러스 가락이죠? 둘 중에 하나 순우리말이죠. 근데 발음할 때 뭐라고 할까요? 젓가락이라고 하죠. 젓가락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된 소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시옷인 당연히 시옷이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0항, 제29항에 따라가지고 같은 비슷한 계열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꽤 설명 많이 했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여기는 굳이 채울 필요가 없는데 얘가 뭔지는 알아둬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 집합을 로마자, 즉 영어로 표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해요.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거는 뭐냐?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표기해야 될 때, 즉 영어로 표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을 로마자 표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자 표기법을 하는 방식이 있어. 로마자 표기법을 읽는 사람들,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에는 기본적으로 발음을 적용해가지고 그 발음에 따라가지고 로마자를 써줍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요. 신라, 집합의 발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뭐 알죠? 자, 신라 발음할 때 실라예요. 왜요? 유음화가 발생하기 때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신라. 니은이 리을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행동하죠? 그래서 얘는 유음화. 그 다음에 집합의 경우에 집합이지, 집합. 자, 이랬을 때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가지고 뭐가 됐어? 거센 소리 되기. 말 좀 바꿔볼까? 격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약이죠, 축약. 격음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럼 선생님 발음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로마자 표기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실라 이렇게 써야겠네요. 봐봐요. 신라가 아니야. 실까지 써. 그 다음에 라가 되는 거야. 이게 로마자 표기. 근데 특이한 게 유음화는 지금 크게 그 기준이 있어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발음상 하고 원래 표기상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집합의 경우에는 비읍하고 히읗이 완전 사라지고 냅다 피읍이 생겼잖아. 너무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정도의 발음 차이까지는 로마자 표기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집합으로 쓰면 안 돼요. P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형태인 뭘로 쓸까? 집합에 기반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집까지 써. 그 다음에 AP가 아니야. 집합도 써야지. 합.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로마자 표기법이 있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추우시죠? 잠깐만. 살짝만 올릴게. 자, 보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중요한 거. 너네도 이번에 숙제를 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중세국어가 좀 들어가 있었어요. 중세국어. 이제 피할 수 없죠. 2학기 때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세국어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차피 윤회전 개념의 나비 효과에서도 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리 모자랄 것 같아요. 코네노트에 쓰는 걸 추천합니다. 선생님이 필기 준 거는 저기 두 분은 필기 준 거에 쓰시고 자, 보도록 하자. 간단하게 의문하고 문법하고 어휘. 자,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전 최대한 여기 안쪽에 써볼게요. 의문적 측면에서 3가지 이상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 뭐 의문 아시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인데 의문적 측면이나 아니면 표기적 측면도 같이 좀 써볼게요. 자, 의문하고 표기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어떤 차이점. 중세국어의 특징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중세국어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국어에는 없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맞춰보세요. 일단 현대국어 중 없는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국어 중에 없는 의문이 있다. 자, 이름 맞춰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모 아니죠? 이름 뭐죠? 반치음, 그치 얘들아. 이제 이름도 알아도 반치음 조그맣게만 쓸게. 반치음. 그 다음에 이 친구 히읗은 아니고 조금 모자가 빠졌어. 여린 히읗. 쓰고 있니?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자, 이응에 꼭지가 달렸어. 사과. 얘는 옛 이응, 옛날 이응, 옛 이응이라고 하고요.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점이 있죠. 점이 아니야. 얘 이름은 아래 아자지, 그치? 그래서 아나 으로 있는 아래 아. 이런 애들이 현대국어에 없는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아, 이거 못 쓰겠다. 자신이 없다, 야. 이거 좀 끄고 선생님 그냥 쭉 써볼게. 자, 이거가 의문하고 표기에서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 일단은 현대국어에 없는 의문이 있다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현대국어에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말의 앞머리에 여러 가지의 자음이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의 앞머리에 오는 자음의 무리. 그래서 자음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두자음군이 선생님 뭐예요? 막 이런 것 있을 수 있어. 부드 이렇게 읽지 않고요. 그냥 어두자음은 어떻게 읽냐면 뒤에 있는 애를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읽어주시면 돼요. 뜻 이런 식으로 뜻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부드 아니면은 뭐 으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세개 같은 것도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부스드까지 갈 수도 있어. 가끔 나와, 가끔. 그래서 이런 어두자음군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음운하고 표기상의 특징이니까 성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봐봐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글을 만들 때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주변 국가에 있는 단어들을 당연히 그 문자들을 참조를 했겠죠. 주변 국가가 다 뭐가 있나요? 성조가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조를 처음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했고 그걸 발음할 때도 적용을 시켰어요. 성조. 그래서 성조는 이제 말에 높낮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조를 표시를 했는데 뭘 통해서 표시를 했느냐? 방점을 통해 가지고, 즉 점을 통해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점의 종류, 방점의 개수 등에 따라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방점이 없을 수도 있죠. 이 표시 알고 계시죠?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점이 없었을 때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성의 경우에는 발음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낮게 합니다. 낮게. 기준점이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낮게 합니다. 발음을 낮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나만 점을 땡 찍을 수가 있어. 땡 찍을 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있었을 때 기준점이 이렇게 있어 얘들아. 그러면은 그거보다 높게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높게. 그 다음에 점이 2개 있어.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상성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낮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을 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발음할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이 있는데 이 방점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방점을 쓸 때 어디에 써야 될까? 오른쪽? 글자의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이에요. 그래서 중세국어를 읽으실 때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방점을 읽어내 주셔야 됩니다. 왼쪽이에요. 포인트는 왼쪽이다. 자, 그 다음에 성조도 있고, 네 번째, 얘네들도 있습니다. 자, 모음조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음조화. 자, 일단은 모음조화를 알기 위해서는 모음의 종류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모음의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주사위, 근데 눈이, 주사위의 점이 밖에 있는 주사위를 좀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보세요. 자, 주사위를 2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자, 주사위 눈을 이렇게 밖에 그리는 거야. 보이니? 이렇게 밖에 그려. 자, 옆에 있는 주사위엔 2개씩, 눈을 2개씩 그려요. 이렇게 해서 외워주면 되는데요. 자, 모음에는 종류가 2가지 있어. 이렇게 위에 오는 친구들 빨간색으로 해볼게. 이렇게 묶어. 빨간색에 해당하는 친구들과 아래쪽에 해당하는 친구들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위에 있는 빨간색 친구들은 플러스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즉 밝고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좀 가벼운 느낌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 양성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파란색을 가진 친구들, 마이너스죠.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 음성모음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예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봐요. 자, 봐봐요. 으가 있고 거기에 아래야 점 찍혀 있어. 있고 점 찍혀 있다고.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될까? 오야. 오. 그러면 여기는 아로 읽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들, 당연히 여기 옆에 있는 애들, 야가 되겠지. 그지? 이런 친구들,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 하나만 더 외우면 돼요. 아래야까지 포함해서 양성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그대로 읽으면 되겠지. 우, 유, 여. 이해되시죠? 우, 유, 여.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를 하나만 더 외우면 돼. 까지. 얘가 양성이고 얘가 음성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여기까지 알면 좋겠다. 이라는 애도 있어. 얘네들은 중성이야. 양성에도 들어가고 음성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이도 있어요. 중성모음. 근데 이 양성모음하고 음성모음이 끼리끼리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모음조화입니다. 그래서 모음조화는 뭐냐면 양성모음은 뭐끼리? 양성모음끼리.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꼭 붙어가지고 써야 돼. 현대국어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랑 을을 동시에 써서 양성과 음성에 상관없이 쓰는데요. 옛날에는 마알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그지? 양성은 양성끼리 붙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런 애들을 모음조화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모음조화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5번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이어적기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이어적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음이 나는 그대로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 음운 변동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비어있는 이응 자리에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할까? 연음이라고 이야기하지. 그치? 그래서 이 이어적기는 뭐냐면 연음 같은 친구들이 표기에도 적용이 된 거야. 그래서 얘 다른 이름은 연음을 적용한 거다. 그래서 연속해서 애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이어적기의 다른 이름은 연철이라고 합니다. 연철. 이어 적는 거야. 연철. 연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어적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6번째.
뭐 이런 거야. 이어적이 혹시 이 안 갈까봐 써주자면 술이 만나다 이렇게 얘기했어. 술이 만나다 이랬을 때 술이 이건 현대어 표현이야. 근데 이거를 쓸 때 어떻게 쓴다는 얘기야? 과거에는 술이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얘기야. 그지? 이어적기. 그 다음에 이어적기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우리 팔종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종선법. 자,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 뭐 옵니까? 무슨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옵니다. 그죠? 걔는 7개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받침에 올 수 있는 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에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하나 추가해주면 되냐? 시옷까지 표기를 할 수 있었더라. 가 팔종선법입니다. 이게 지금 의문하고 표기 복합적으로 제가 조금 다뤄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적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문법. 이거 어디다 써야지 보일까나? 문법. 자,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조사를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주격조사. 참고로 현대국어에는 주격조사가 2가, 은는 아니다. 2가 있어. 자, 과거에는 주격조사가 2계열밖에 없어. 근데 이 계열을 갖다가 쓰는 방식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2가 풀로 다 와요. 그죠? 근데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가 뭐가 오냐? 모음이 왔을 때 뒤에 뭐가 오냐? 짝대기 하나 와요. 짝대기 하나 와요. 그 다음에 모음 중에서도 2계열이 왔을 때는 뒤에 아무것도 안 써요. 자,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죠? 자, 해볼게요. 뭐 할까? 마음이 해볼게요. 이건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말 이해되니?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근데 모음이 왔을 때는 이를 바로 붙여. 봐봐. 옛날에 우리 불교가 성행을 했기 때문에 붙여라고 했거든요. 붙여라 그랬어요. 근데 붙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앞에 뭘로 끝났니? 모음으로 끝났지. 그러면 이렇게 써버려. 붙해.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 이런 중세국어 같은 게 적용되어 있는 고전 시가를 봤을 때 주격조사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냥 부채 하나 단어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는 부채, 이가, 짝대기가 같이 그어져서 뭘로 볼 수 있다? 아, 주격조사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야. 말 이해되지? 그 다음에 모음. 뒤에 이제 이가 와가지고 뒤에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어. 이런 진짜 알아보기 어렵지? 이런 경우가 몇 개 없는데 걔는 좀 나중에 외워주시면 편하다. 우리 용비어천거라고 중세국어 할 때 그 악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용비어천거예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때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불휘라는 게 있어요. 불휘가 뿌리야, 뿌리.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근데 뿌리가를 쓰려고 보니까 이를 쓰려고 보니까 뭘로 끝났어? 이미 이로 끝났네? 그럼 뒤에 쓸까 안 쓸까? 안 써. 근데 쓰진 않았지만 이걸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뿌리가 아니라 뿌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주격조사의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형격 조사가 있을 수 있다. 관형격 조사, 현대에 있는 관형격 조사부터 먼저 알아두시면 편한데요. 관형격 조사 현대에는 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의하고 하나 더 있어요. 시옷 계열이 있습니다. 시옷도 관형격 조사예요. 의가 사실 변형돼서 의 이렇게 점 해가지고 의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자, 이 차이는 아까 봤던 모음 조화의 차이야. 의는 봐봐 음성 모음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음성일 때 앞에 있는 애가 음성일 때 쓰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점 해가지고 양성일 때 사용하는 애들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얘네들 의하고 시옷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언제 쓰는 거냐? 얘는 유정명사. 미안해, 무정명사. 일 때 비교해서 쓸게. 무정명사하고 그 다음에 유정명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경우에 쓰냐? 유정명사에 써요. 자, 그럼 무정명 쓸까 안 쓸까? 안 씁니다.
자, 그러면은 무정명사는 언제 쓸까? 시옷일 때 씁니다. 그래서 무정명사 일 때 쓰고 그 다음에 시옷이 특이한 게 있어. 유정명사일 때 그럼 안 써야 될 것 같지? 근데 유정명사 중에 쓰는 경우가 있어. 자, 어떤 경우에만 쓰냐? 높임을 해줘야 되는 대상일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유정명사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있는 동물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정명사의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밑에다 써볼까? 거북이가 있어. 그랬을 때 거북이를 거북이라고 한단 말이죠. 거북 혹은 거북. 자, 거북 쓸 때 거북이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거북의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면은 거북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무정명사 기본적으로 무생물인 것들에 쓰는 게 시옷인데 특이한 유정명사 중에 높임의 경우일 때 쓰는 시옷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처를 가져와 볼게요. 부처는 높은 대상이죠. 절대자죠. 높여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의 공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부처 그대로 써요. 부처님 의잖아. 근데 의 쓰려고 보니까 얘가 유정명사 오케이 절대자야. 어쨌든 생명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럼 이걸 쓰려고 봤더니 높여줘야 되는 대상이네. 그러면 어떻게 쓴단 말이야? 부처. 부처 이렇게 써요. 오케이? 이런 관형격 조사의 예시가 있다. 정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는 제가 그 시험 범위 하면서 잠깐 언급은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높임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객체 높임에 선험할 어미는 현대국어에 있다, 없다? 없다. 주체 높임 선험할 어미는 있죠. 시. 근데 과거에는 객체 높임 선험할 어미도 있었다. 그러니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애들 중에 선험할 어미가 있었다는 얘기야. 객체 높임 선험할 어미. 객체 높임 선험할 어미에 뭐가 있느냐? 삽, drop. 자, 반침은 drop. 조금 이렇게 읽어요. 삽잡 drop. 이렇게 읽는데, 자, 이런 객체 높임 선험할 어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삽잡잡 이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쓰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만 살짝 들어주고 맞을게요. 자, 내가 부처께 받잡고 부처님께 바치고자 부처님께라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예요. 부사어를 높여주기 위해서 뭐를 쓰는 거야? 즉, 객체를 높여주기 위해서 받잡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객체 높임 선험할 어미가 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더 쓸게요. 어휘. 자, 어휘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계열로 나뉠 수가 있어. 어휘가 어떤 식으로 변동했는지. 일단 의미가 봐봐요. 의미가 원래는 작았는데 의미가 점점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점점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과거랑 다르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의미, 확대, 축소, 이동이 있을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확대는 어떤 예시들이 있고 축소는 어떤 예시가 있고 이동은 어떤 예시가 있냐. 예문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의미 확대는 의미가 점점점 뭐 했단 얘기야? 커졌단 얘기야. 축소는 이렇게 줄어들었단 얘기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거야. 영감이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영감이라고 하면 영감님 해가지고 나이가 든 남성을 가리킬 때 다 영감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누구만 영감님이었냐면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범주가 더 좁았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늘 노인 남성을 전부 지칭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범주가 넓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의미 축소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 자, 놈. 얘들아, 놈놈 소리 들으면 이놈, 저놈 하면 기분 나쁘잖아.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는 비속어의 의미를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야. 근데 과거에는 그냥 남자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가 그게 뭐 하는 거죠? 낮잡아 부르는, 낮춤의 의도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아두면 좋은 거, 얼굴이 있어요. 자, 옛날에 얼굴 하면 페이스만 가리키는 게 아니야. 전체야, 바디 전체. 그래서 몸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가
이게 뭐가 됐나요? 페이스. 페이스로 이야기할게요. 얼굴이니까.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몸 중에서도 얼굴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 이동,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리다나 어여쁘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어떤 의미였을까? 어리석다였어. 근데 현재에는 어리다, 영하다, 나이가 적다,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이런 경우에는 완전 달라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여쁘다. 자,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옛날에는 어떤 의미였어? 어여쁘다? 불쌍하다. 아까 배웠지? 불쌍하다, 연민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요즘에 너 진짜 어여쁘구나. 어여쁜 아가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어여쁘다. 예쁘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변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 엄청 간단하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의문하고 문법이랑 어휘적 측면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쭉 이어서 윤회전 개념의 나비 효과로 지금 넘어갈게요. 언제 시작했죠? 10시. 쉬자고요? 조금만 더 하고 쉬어요. 일단 윤회전 개념의 나비 효과 펴두고 코네노트에 필기할 준비 먼저 하십시오. 자, 봅시다. 자, 오늘 할 거는 일단 윤회전 개념의 나비 효과 초반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프린트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시 읽기 매뉴얼 해가지고 서정 갈래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갈래를 보는 건데요. 프린트 보시고 필기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 읽기 매뉴얼 파트에서는 우리가 서정 갈래라고 하는 걸 읽어내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6쪽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시읽기 매뉴얼의 문학작품 감상 방법, 그 다음에 시에서 나오는 출제 요소, 뭐 여러 가지 매뉴얼 등등이 있는데 내용 한번 따로 정리하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일단 우리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파트는 문학입니다. 아직 문법 안 갔죠? 문학 파트인데 이 문학의 큰 갈래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에 잡아두었으면 좋겠어요. 4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갈래가 있는데 나의 감정을 함축된 언어로서 나타내는 갈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무슨 갈래라고 할까요? 서정 갈래라고 하죠. 그래서 서정 갈래가 있는 거고요. 쓰고 있나요? 서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시가 있는 거죠. 시. 그죠? 그래서 함축된 언어에 담아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 그러니까 이 화자가 혹은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길게 풀어가지고 이야기로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 사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소설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서정, 서사 갈래가 있고 우리 저번에 시험 봤었던 뭐가 있을까? 극갈래가 있습니다. 극갈래. 극갈래는 이제 말 그대로 앞에서 보여주는 문학이라고 했어. 그래서 앞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등장인물들이 연기를 해서 대화나 행동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극갈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갈래의 대표적인 예시로 연극이라든지 연극의 대본, 가로치고 희곡이죠. 희곡 같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특이하게 뮤지컬 대본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 될 수가 있겠죠.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은 우리가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극갈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이한 교술갈래. 자, 그럼 교술의 뜻이 뭐였을까? 가르친다, 술, 쓴다, 서술에서 써서 가르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교술갈래가 있습니다. 써서 가르침.
그래서 얘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문학적인 뭔가 기교가 두드러진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교훈을 독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다. 그래서 경험과 깨달음이 꼭 들어있죠. 대표적인 갈래 예시로 뭐가 있습니까? 수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필. 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일단 문학이라고 하는 갈래가 이렇게 서정서사, 극, 교술 이렇게 큰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러면 이 문학 갈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서정 갈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문학을 해석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문학 해석 관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문학 해석 관점은 일단 크게 두 갈래, 총 네 갈래 플러스로 하나 더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했고요. 시험 범위로 들어간 학교들도 있죠. 자,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자, 문학 해석할 때 문학에 있는 것만 하자가 있고요. 문학 밖에 있는 것도 가지고 오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문학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자. 그래서 내자. 한자도 써놓을까? 안내자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만 고려하자라고 하는 내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바깥에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재적 관점이 있다. 그래서 바깥 외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들도 고려를 하는 것을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 내재적 관점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해놓고 써볼게요. 얘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딱 하나 있죠. 문학작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써놓고 변동할 일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변하는 걸 얘들아 학교 성적 평가할 때 너희들은 상대평가지. 친구들이 얼마나 잘 봤는지 못 봤는지에 따라 가지고 상대로 평가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라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론적 관점. 즉 혹은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절대주의적 관점. 그래서 얘는 이름이 많죠. 내재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 절대주의적 관점 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얘가 관심 있어 하게 보는 내용은 뭐겠어? 작품 자체야. 작품 자체. 그래서 작품 그 자체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작품 그 자체에 중심을 둬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시어가 어떻고 표현 방식이 어떻고 수미 상관이 있으며 무슨 수화법을 썼고 이런 애들이 다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능하고 모의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기를 주지 않는 이상 해석의 기반이 다 어디 있을까? 시에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절대론적 관점에 기반해서 해석을 하되 학교나 혹은 그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 보기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보기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보기의 경우가 외재적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외재적 관점은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자, 일단은 그 고려하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애 위주로 우선적으로 써봅시다. 이 시가 창작되었을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해서 본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반영론적 관점. 그래서 시의 시대를 반영해서 본다라고 하는 반영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어디일까요? 시대 상황입니다. 시대. 그래서 이 반영론적 관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시가 창작되었을 시기가 1930년대 후반으로 일제강점기이다. 이렇게 하면 일제강점기의 배경으로 그 시를 이해를 하는 거야. 그치? 아니면 한국전쟁이다. 아니면은 그 뭐 더 이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병자호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시대를 반영해서 있는 겁니다. 알겠죠? 반영론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재적 관점의 두 번째. 뭐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작가가
이 시를 썼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고 이민을 가 있었고 뭐 유랑을 했고 어떤 시 경향성을 지녔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작가가 어떤 의도로 표현하려고 했을까라고 해서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표현론적 관점. 얘가 포인트를 가지는 건 어디 있을까? 작가에 있다. 작가의 생애, 작가의 의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기도 해요. 자, 내가 이 시를 읽고 이 시랑 엮어가지고 나의 경험이 무엇이 있고 나는 이 시의 어떤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입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시가 나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다라고 해서 경제학 용어인 나한테 용. 쓸모가 있는가, 얼마나 쓸모가 있던가 효용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독자예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편이죠. 다른 문학 해석 관점들에 비해서 독자를 중심으로 보는 효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적 관점을 더불어서 문학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우리는 고등부니까 하나만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다 쓸까? 문학 해석 관점, 여기 밑에다 여백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이거 말고도 문학이라고 하는 건 경향성이 있죠. 왜 그 현대 미술하고 고전 미술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인상파 뭐 아니면은 점묘화 이런 여러 가지의 경향성들이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그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엔 당연히 일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을 거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 용어도 써볼게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념이야. 남북 간의 이념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학이 많았을 거야.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문학에도 뭐가 있다? 역사가 있다. 그래서 문학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역사에 중심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창작된 것으로서 일단 반론적 관점 들어간 거지. 그런 것으로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일제의 수모,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준 수모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이 많았다. 그런 문학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학사적 관점 해가지고 문학해석 관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서정갈래에 대한 해석 방식입니다. 지금 윤회전 개념의 나비효과 책이 얘들아 수능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 개념을 다지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할 때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갈래, 우리 첫 번째 서정갈래를 할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 정태의기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태의기를 파악하는 건데 걔네들이 각각 뭐냐? 일단 첫 번째, 시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겠지. 시인이 자기가 꼭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 이게 뭐야? 그 사람의 감정이지, 감정. 그래서 정서를 알아야 된다. 정서, 감정. 감정을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뭐 완전히 분리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 태도에 따라 가지고 정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일제강점기 지식인이야? 지식인인데 무능력한 지식인이어가지고 아무런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고 일제의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태도와 동시에 당연히 정서는 뭐야? 슬픔, 안타까움, 부끄러움 같이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고 정서, 태도. 그 다음에 이건 형식적인 측면이야. 기능이 형식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의미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형식인데 보세요. 의미도 사실 얘네랑 같이 가는 거야. 이 시의 의미를 뭐 아까 봤던 문학 해석 관점의 여러 가지 측면을 활용해서 뭐 반응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준 시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련에 대해서
화자는 저항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은 뭐냐? 형식적인 차원이야. 그래서 뭐 여기서는 수미상관의 기법을 사용하거나 비슷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태일기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실제 학교 문제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물어보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서, 태도, 의미, 당연히 내용적인 측면에 너희들이 얼마나 파악을 했는가를 물어볼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형식적인 측면도 당연히 물어봅니다. 근데 얘가 좀 어려운 거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기억하시죠? 뭐 두 가지의 시를 같이 보고 이 시, 두 시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A, B는 둘 다 뭐 명령형 어조를 쓰고 있다. 이런 거를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서정 갈래를 파악하는 기본 방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시가 현실적으로 얘들아 시가 엄청 많거든? 엄청 많은데 점점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배운 시가 나올까 안 배운 시가 나올까? 안 배운 시가 나오지. 그래서 수능 특강에 보시면 매년 나오죠. 수특이. 수특에 연계되어가지고 수능의 일부 반영이 된다 그래요. 연계작품. 근데 실제로 반영이 50% 이상 된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체감하는 건 적을 수가 있어. 거기 있는 내용이 아주 조그만 거라도 연계해서 틀어서 내거든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작품을 우리가 계속 마주할 텐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느냐. 세 개의 시옷이에요. 시옷을 보면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의 시옷이 뭐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개의 시옷 중에 첫 번째 시옷 제일 중요해요. 상황. 상황의 시옷이에요. 보세요. 일단 이 시의 화자가 지금 슬픈지 기쁜지 안타까운지 그리운지 이런 감정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의도, 시를 쓴 의도와 시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거 파악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이 있어요. 얘네들은 좀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오시죠. 수식, 서술.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일단 수식이라고 하는 건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꾸며주는 애를 수식이라고 하고요. 단어가 있으면 그 뒤에 얘가 말해주는,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서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얘네 따라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어를 해석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식하고 서술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시어가 뭐 할 수도 있을까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어. 눈이라고 하는 애가 있지. 자,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요. 이 눈이라고 하는 애가 어떨 때는 뭘 상징하고 어떨 때는 뭘 상징할 수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 뭐에 따라서? 수식과 서술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술한다고 해보자. 백설이 만건곤 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백설이라는 게 흰 백자에다가 눈설이에요. 그죠? 만건곤이라는 건 눈이 엄청 많이 왔다는 얘기야. 만건곤 할 때 독야 청청, 그 눈 속에서도 푸른색을 유지하겠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시 구절 중, 시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독야 청청하는 것의 대상이 뭐 사군자 알고 계시나요? 매난국죽이라고 해가지고 지조와 절개의 대상이죠. 그죠? 뭐 소나무라고 해봅시다. 자, 소나무가 독야 청청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백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시 볼게. 눈같이 깨끗한 마음에 마음까지만 쓰자. 자, 여기 있을 때 눈이랑 자, 봐봐요. 지금 표현이 좀 달라졌을 뿐 둘 다 눈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눈하고 뒤에 있는 눈 중에서 어떤 게 긍정 의미의 눈일까?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봐봐. 깨끗하다. 이런 설명이 들어갔다? 그럼 눈이 긍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과거, 고전 시가에서는 눈이 나쁠 수도 있어요. 물론 나쁘다는 게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변에 있는 휴식해주거나 서술해주는 애를 보라고. 자, 위에 있는 백설은 뭐야? 백설이 망건군할 때, 즉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소나무는 자기의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자기의 푸른색을 유지하는 지조와 절개를 지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백설이 의미하는 거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수식과 서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시어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말로만 하면 쉬운데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파트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알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문제가 나온다면 대표적인 단골 유형이 똑같은 시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시를 주고 그 시에 있는 A 눈과 B 눈이 있겠죠? 그 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1단원 시읽기 매뉴얼 파트를 지금 제가 판사하면서 한 건데요. 교과서 보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6쪽입니다. 그죠? 야. 자, 6쪽 봅니다. 지울게요, 얘는. 자, 보십시오. 6쪽에 문학작품 감상 방법이 있습니다. 저랑 이미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체크만 조금 해놓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문학 해석 관점은요. 고3 때까지 쭉 나오는 개념이라서 잊어버리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크게 별표 하나 해놓고 시작합시다. 별표 해두고 자, 일단 내재적 관점하고 외재적 관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체크할게. 수능 문학 읽기에 절대전제, 절대론적 관점이 있다라고 했지. 절대주의적 관점. 그래서 작품 그 자체로 보는 것을 우리가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무슨 관점이라고요? 써놓게 내재적 관점. 키워드는 뭐라고요? 작품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절대론적 관점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심이 있는 건 시의 화자와 청자, 시적 화자의 장소나 태도, 어조, 시어, 운율, 이미지, 표현법 등등등 시 자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더라. 그 다음에 소설이라고 한다면 서술자, 시점, 문체, 인물, 구성 등등 이런 문학 속에 녹아져 있는 애들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바깥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자, 뭐 있었을까? 봐봐. 일단 작품을 쓴 작가, 얘들아 외워볼게. 이거 무슨 관점이지? 작가 중심. 표현론적 관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작품이 쓴 시대 현실 반영론적 관점이지,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나의 경험, 용론적 관점이지, 그치?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더라.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작가 이랬어. 자, 여기 채워볼게. 무슨 관점이라고? 무슨 관점이라고? 표현론적 관점이지, 그치? 그래서 키워드가 작가였을 때는 당연히 표현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작가의 내면 심리, 정신세계, 가치관, 성장과정, 가족관계, 생활환경, 취미, 종교, 사상 등등 엄청 많이 될 수 있다. 작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바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작가의 창작 의도, 동기,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시대 현실이다. 이런 것을 무슨 관점이라고 한다고요?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반영론적.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밑에 보듯이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시의 제도,
역사적 상황, 생활상, 시대상, 사회상 등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키워드는 뭐가 된다? 독자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죠. 효용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그래서 독자가 얻은 깨달음, 교훈, 감동, 흥미, 미적 쾌감, 반성 등등 독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독자의 인생관이나 세계관, 인식, 태도의 변화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고려해가지고 해석할 때 종합적인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거. 됐고요. 밑에 여기 참조만 해주시고요. 자, 보세요. 연습하는 거 1번 다음 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님의 춤 너무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임이 떠나갔을 때 내가 차마 임을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맞춰보세요. 한용운 시인이 승려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임은 절대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기서 한용운 시인이 승려라는 걸 알아두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였던 사람이에요. 자, 절대자, 즉 부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무슨 관점일까? 승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문학 해석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지, 그치? 왜 승려? 아, 시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쓸게서 선생님 그냥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쓰인 시며 그러니까 이별한 임은 조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호야, 그러면 이거 무슨 관점이죠? 시대. 반보. 반영론적 관점이죠. 잘 듣고 있었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로부터는 화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 화자의 태도래요, 화자. 자, 그러면은 태호나 이건 무슨 관점일까? 뭐라고요? 화자의 태도라며. 화자라고 하는 건 시에 이야기하는 절대성인 거죠. 절대론적 관점. 절대론적 혹은 절대주의적,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용어에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별 통고를 갖고 힘들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긴다라는 말이 나한테 와닿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지훈아, 그럼 뭘까? 효용론적 관점이지. 그치? 나한테 효용. 내가 이 시의 어떤 구절에 얼만큼 공감했어 라는 거니까 효용론적 관점이 될 수가 있겠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맞춰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되셨고요. 자, 앞에 있는 관점이고요. 여기서 2번을 밑에 볼게요. 자, 쭉 뭐라고 이야기해놨는데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 절대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밑에 절대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보기가 나오면 그 보기를 따라가면 돼. 내가 진짜 누차 얘기하지만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너희들의 사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자기 주관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학교 시험 더 안 돼. 당연히 수능에서도 얘네들이 하라는 대로 보기를 참조해요. 뭐 이 시를 해석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말은 보기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보기에 관심을 두면 돼요. 자, 문학작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당연히 그 시가 쓰인 시대 현실, 즉 반응론적 관점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뭐다? 반영론적 관점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표현론적 관점으로도 읽어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보기에서 시인의 생애에 대해서 주겠죠, 그죠? 그런 애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중간에 있죠. 거기 기점으로 보기를 통해 시대 현실에 대한 정보나 작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준다면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문학 역사, 그 다음에 작가의 생애 등을 고려해서 작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 보기 중요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는 시가 더 많으니까 모르면 뭘 보면 될까? 보기가 있잖아? 보기가 힌트가 돼. 보기를 먼저 읽고 시를 해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기와 같이 시와 선지를 연결하는 연습만 해놓으면 되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 정태의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을 뭐 그림으로 표현해 두었네요. 다시 한번 써두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쪽이야. 일단 뭐라고요? 정서. 화자 또는 대상의 정서. 그 다음에 화자 또는 대상의 태도. 시어 또는 시구의 의미. 그 다음에 시어 또는 표현법의 기는 정태의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됐죠? 정태의기. 그 다음에 개념 4번. 정태의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읽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자, 정태의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읽자라는 방식인데 꼭 이렇게 순서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읽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을 봐봐. 0번. 새로운 시가 나왔을 때 제목을 봐야 돼. 왜냐? 제목에 이 사람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가 나올 수가 있어. 아니면 소재라도, 그지? 그러니까 제목을 보는 게 0번. 그 다음에 화자를 찾는다. 화자 얘기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설마 화자를 모르는 사람 없겠지? 발화하는 사람, 사람. 그러니까 시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화자를 찾아야죠. 근데 화자랑 시적 대상은 다르다. 시적 화자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인 거고, 시적 화자가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대상,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시적 대상이 되는 거야. 시적 화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오는 시가 더 많아. 근데 시적 대상은 확실히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자 혹은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 아까 뭐라고 해서? 삼시옷이라고 했지. 상황, 서술, 수식 이해하라고 했죠.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나 태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응?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건데, 자, 뭐 쓰는 거는 여러분들 말로 써보는 게 좋으니까 저랑은 말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이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0번 뭐 하라고? 제목 보라고.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그러면 윤동주 시인, 일제강점기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딘가로 가나 보죠,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라는 얘기야. 가방을 들고. 0번 제목을 찾았죠. 그 다음에 1번 뭐 한다고요? 화자를 찾는다. 봐봐요. 화자, 나는, 처음부터 나와버렸네. 쉽네. 나는 시적 화자 누구죠? 나예요, 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체크해 주시고, 나는. 표면적 화자. 나가 이렇게 막 쭉 전개를 하고 있어, 내가. 그 다음에 이 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자. 자,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아침 출근길을 가고 있어. 가방에 윤동주 시집을 넣고. 근데 그러니까 출근하려고 할 때 보니까 신발 딱 신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거기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체됐어. 그랬을 때 나는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자기에 대한 반성이야. 그래서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라고 이야기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강아지를 향해서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라고 했으니까 뭔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신의 강아지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느끼는 정서나 태도는 중반부에 나오겠죠. 나는 이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내 가방 속에 있는 윤동주 시인은, 윤동주 시집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진실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윤동주 시인은 내게 늘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윤동주 시의 내용이 다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성찰하고 주변에 있는 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서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윤동주 시인이 나랑 말하는 거와 반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두려워라. 무슨 말이야? 내가 한낱, 그러니까 어쨌든 강아지도 가족이지만 금수저, 짐승이죠. 내가 이 윤동주의 시집을 가방 속에 품고 다닐 정도로 윤동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 내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강아지보다 인내심이 적고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정서, 부끄럽고 반성하고 미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용을 좀 봐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접동세 있죠. 이거는 이런 식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숙제로 한번 해주시고 뒤에 있는 거 이자 여기 3시옷 있습니다. 근데 3시옷 아까 이야기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3시옷 일단은 상황, 수식, 서술이 있다라고 했어요. 다음 쪽. 자, 일단은 상황이 다르다. 이거는 엄청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야. 국어 3등급 이야기야. 나는 2학년 때까지 따로 국어 공부를 안 해도 1, 2등급이 나왔다가 3등급 나왔어. 그럼 좋아, 나빠? 나쁜 거지. 상황에 따라 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죽으랑 국어만 봐도 맨날 5등급이었어. 근데 드디어 3등급이 됐어. 이러면 좋은 거지. 똑같은 시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아니, 똑같은 시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다르다? 수식어. 수식어가 달라. 지긋지긋한 3등급 이랬으면 부정이죠. 근데 나에게는 꿈 같은 3등급 이러면은 긍정이죠. 그죠? 수식하는 애를 봐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 서술어가 다를 때 3등급은 이제 그만 이랬으면 세모 부정이죠. 그 다음에 향하여 지향하는 거잖아요. 긍정. 뭐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봐봐요. 오세영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서 먼 성어른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불이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나랄 한 톱이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밭을 뒤지다가 굶어 죽을지언정. 자, 이렇게 쭉 이야기했어.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자,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길조, 좋은 새는 까치야, 까마귀야? 까치죠. 근데 이 사람은 까치가 나쁘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삼시옷, 상황, 수식, 서술을 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까마귀가 여기서는 오히려 뭐예요? 긍정이에요. 어떻게 긍정이야? 아무리 추워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애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애야. 눈밭 속에서도 쉬지 않아. 계속해서. 근데 까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을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인가에 내려와가지고 먹을 거 없나?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원래 까치가 생각보다 양아치라고 그러잖아. 그 새들 중에서 맨날 애들 괴롭히고 참새 쫓아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튼 까치처럼 인가의 앞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얘는 뭐예요? 간사한 거죠. 부정인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부분 보면 아실걸요? 우리 시 할 때도 많이 나왔어요.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검을 거면 완전히 검어라. 까마귀처럼. 그게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 나왔지? 눈은 내려서 저마다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미래 시제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되리라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튼 검은 까마귀가 되고 싶대요. 검은 까마귀래잖아. 그러면 검다 색채 대비가 나와 있어요. 어디랑 어디랑 해가지고 위에 있는 눈이랑 여기 있는 검은 까마귀랑 대비가 되고 있어. 그럼 이랬을 때 눈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지. 까마귀가 되고 싶다며. 까매지고 싶다며. 이런 눈에도 굴하지 않는 애가 되고 싶다며. 그러면 이 눈은 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뭔가 가리고 아니면 하얗게 분장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 잘못이나 어떤 부정부패를 가리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눈이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징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 3, 4, 5 중에 생각해보세요. 뭘까요? 1, 2, 3, 4, 5. 자, 정답 1, 손. 2, 손. 3, 4,
5. 나머지 뭐야? 자, 얘들아, 정답 2번이죠. 자,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서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얘는 부정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분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숨기는 거야, 그치? 세상의 허위를 감추는 그건 부적절한 요소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더라. 자, 뒤에는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시적 화자하고 시적 상황, 대상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할게요. 지금 24분인데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35분 정도까지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오래 걸리네.